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동부구치소 등의 교정시설 집단 발병도 확산이 되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부심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은요,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1,000명 선을 넘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된 상황인데 이게 몇 주간 주말 사이 또 늘고 월요일이면 주말 효과 나타나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줄어서 줄어들고 화요일 이후에 다시 늘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추세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주말에도 사실 근데 집단 발생이 있을 경우 저기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 엊그제만 해도 233명이 있어서 1,046명이나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결국은 12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 1,000명 전후로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환자 수는 그렇지만 문제는 위중증 사망자의 증가는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어서요. 예. 지난 한 달간 사망자가 353명인데 지금까지 누적 사망자가 879명이거든요. 이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40%가 지난 한 달간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것과 예.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 또 이 1,000명 수준이 계속 유지되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의료 체제를 이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점점 더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예.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걱정이라는 말씀이신데 어제 방역 당국의 발표도 있었습니다만 재생산 지수, 감염 재생산 지수는 조금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효과를 반증한다는 평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줄어드는 거 1.2 좀 넘던 것이 1.2 아래로 네네네. 내려가서 1.1에서 1.2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100명, 200명 수준일 때는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 감염 재생산 지수였었는데 지금 1,000명이나 되면서 우리 주위의 일상생활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서 이것이 줄어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1 이하로 줄어야만 어느 정도 줄어들 텐데 1,000명 수준에서 계속 줄어들질 않는다면은 우리 의료체제 역학조사가 과연 이것을 버틸 수 있는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 것이고 예. 더구나 지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남아공이라든지 이런 데서의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좀 더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예. 아주 안심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특별 방역 대책이 근데 1월 3일까지라서 이게 이제 확산세가 만약에 잡히지 않으면 다시 3단계로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 뭐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3단계라는 것은 계속해서 매번 얘기를 너무 많이 하죠. 언급됐죠. 예, 3단계로 가야 된다. 왜 안 가느냐? 사실 3단계로 가기 위한 기준도 있는데요. 더 이상 아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네. 이 3단계로 가야 되는 기준은 충족이 됐고 예. 우리는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3단계로 가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 이게 마치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거죠. 3단계가 오지를 않고 있고 예. 왜 3단계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우리는 좀 잊어버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한 국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계속해서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월 3일까지 예정된 연말연시 방역대책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이걸 이제 이번 주에 지켜보겠다는 건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부 좀 긍정적인 수치도 뭐 있고 또 뭐 이동량도 줄었다고 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인이 지금은 훨씬 많다. 좀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하루 확진자가 이제 1,000명 넘게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감염 불명에 이르는 사례도 지금 28%에 가까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역학조사가 제대로 따라가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연말연시 방역대책 중에도 중요한 부분이 요양병원하고 종교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감염을 통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감염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점들이 결국 의료 체계 부담으로 이제 직결되고 있는 상황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를 이번 주에 이제 지켜볼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이게 확진 사례가 지금 확인이 국내에서 됐기 때문에 네. 혹시 이런 것들이 추가로 확인되는지 여부도 3단계 격상을 결정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표현까지 해주셨습니다만 아무튼 그 여부를 결정짓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 영국 변이 바이러스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저희 오프닝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염자가 2명 더 추가됐어요. 이로써 국내에선 5명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셈입니다. 백 교수님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검역에서 걸러진 분이 네 분인데요. 네. 지난번에 영국의 일가족 3명 검역에서 확진이 되었고요. 예. 영국에서 UAE를 통해서 귀국한 20대 여성 검역에서
걸러졌기 때문에 이 4명은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랑 접촉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또 비행기 안에서의 감염이라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 다 음성이 나왔는데요. 예, 일단은 환경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일단 장관 2명은 지금 현역 의원으로 교체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뭐 인사청문회를 고려한 이런 인선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면 그동안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쉽게 통과되는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 부담을 좀 줄이려는 이런 차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핵심은 결국 추미애 장관의 교체가 된다라는 것인데 네. 그동안 추미애 장관을 어떻게 교체할 것이냐가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좀 관측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도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이 이제 지금 국정 수행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원포인트로 추미애 장관만 빨리 교체를 하게 되면 그게 어떤 일종의 경질성 교체처럼 비칠 수가 있어서 예. 다른 장관하고 좀 같이 교체하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일종의 명예제대를 시켜주는 이런 모양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경우에 2018년 11월부터 이제 장관직을 했기 때문에 2년이 넘어서 사실 바꿀 때가 되긴 또 한 인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2명을 좀 교체하는 방식으로 좀 모양새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박범계 의원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예. 여기에 더불어서 볼 수 있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접점이 있다 이런 점들을 많이들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불필요한 갈등 구조가 지금 커져 있는 상황에서 이걸 좀 해소하면서도 검찰개혁의 당위를 가져가는 그런 인사 카드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정혜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환경공학을 전공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좀 노동정책에 더 그렇습니다. 강점을 보여온 인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으로서 어떤 좀 앞으로 소신을 보여주고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는 다소 지금 좀 의문이 남기는 한데 이런 의문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근데요, 이거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그 오전에 공수처장 지명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법무부 장관 교체까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검찰 개혁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풀이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이 검찰 개혁의 동력은 확보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이제 자신이 징계 청구를 한 것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징계 청구를 한 것이 법원에서 계속 이제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 뒤집히면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는데 오늘 말씀하신 대로 뭐 공수처장 지명도 있었지만 예. 추미애 장관이 이 징계 청구를 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과의 뉘앙스는 그래도 그동안 자기가 해온 징계 청구가 뭐 완전히 부당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이긴 한데 어쨌든 사과를 한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 총장과의 대립 구도 이 구도는 벗어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공수처 그다음에 이 검찰의 수사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런 뭐 검찰 개혁 좀 제도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의 동력을 확보하고 대신에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는 그만 싸우든지 아니면 예. 좀 덜 이렇게 대립하는 구도로 가려는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해설을 잠시 좀 들어봤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뤄진 개각에 대한 내용 저희가 김민하 평론가와 잠깐 짧게 정리를 해봤고요. 저희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추가된 내용 듣다가 청와대를 긴급히 다녀왔는데요. 백 교수께서 정리를 해주시다가 저희가 중간에 잠깐 끊겼습니다. 감염자가 더 추가됐다는 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5명인데요. 4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와 접촉점이 없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이 문제인데 돌아가신 분인데 13일 날 귀국하셨는데 자가격리 중에 돌아가신 80대 남성분이 문제입니다. 네. 이분이 사후에 확진을 받으셨는데 사실 자가격리 중인데 복도에서 심증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119 대원하고 그 동네 주민들하고가 접촉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예.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더 이상 뭐 접점은 없지만 문제는 이분의 사위가 먼저 귀국을 했습니다. 사위하고 딸하고 확진이 되었는데 이분들은 지금 변이주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되질 않았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사위가 문제인 것이 이 사위가 8일 날 귀국을 했는데 22일 날 자가격리가 끝난 후에 일상생활을 했어요. 예. 이틀, 사흘 정도 하면서 확진이 됐거든요. 이 상황이 이제 얼마나 과연 접촉한 사람들이 있는지 이분들이 지금 변이주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도는 없지만 가능성은 훨씬 더 높겠죠. 이분들이 같은 가족이면서 시차를 두고 귀국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감염됐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예.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아마 감염이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전염력이 높은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민하 평론가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이 추가 확산세에 더 가담을 하게 돼서 1월 3일 이후까지 만약에 더 확산세가 확인이 된다면 3단계로 올라가는 변수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환자가 발견된 적이 없어요. 즉 네네. 지역사회에서 1, 2차 감염이 N차 있었다면 감염이라고 하는. 일단 지금 N차까지는 안 가더라도 1, 2차례도 네네네네. 환자가 있었고 접촉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에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지 모를 테니까요. 예.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일단 입국자만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파력을 보면은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지금 콜로라도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예. 여러 나라들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영국발만 막는다고 좀 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검역 과정을 최대한 하지만 일본인 경우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들어오기는 들어올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시기까지 막을 수 있느냐, 우리가 백신을 맞는 그 시기까지 잘 통제할 수 있느냐 하는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동부구치소 상황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서 이뤄지고 있는 집단 감염이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일단 문제점을 먼저 김민하 평론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부구치소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그 배경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습니까? 이 문제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아무래도 지금 법무부가 최초에 이제 좀 동부구치소에서 이제 확진자가 발견이 되고 할 때 좀 여러모로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 초기 대응에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제 이 발생을 했을 때 아무래도 구치소 같은 경우는 밀집 환경이고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던 그 시점에 사실은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빠르게 들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네. 상당한 기간 동안 사실은 방치돼 있던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어떤 대응도 이 감염이 된 사람들도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대응에 들어간 것이지 네. 그래서 초기 대응에 있어서의 법무부의 실패이다. 이런 지적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까지 간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여러 가지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매일매일 이 재소자들과 직원들에게 보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전수조사와 관련돼서도 법무부는 강하게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서울시라든가 방역당국이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대응을 했다. 그게 문제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서울시는 또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충분히 협의를 했고 오히려 법무부 쪽에 이제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에 가깝다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결국은 앞으로 뭐 어떻게 해보자라든지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지금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표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서울시나 법무부나 사실상 수장이 비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의 보신주의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이제 후기에는 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구치소라는 환경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인데 이 교정 시설이 이 정해놓은 이제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 동부구치소의 경우에는 그 정원도 넘겨서 이제 과밀 수용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이제 유지가 됐고 네. 혹시라도 이런 상황을 가정한 지금 이렇게 내부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그 상황을 가정한 조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거의 없었다. 예. 이런 점들이 결국 지역사회 감염이 이렇게 만연되는 상황에서 이 구치소는 뚫리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뭐 대응을 했겠지만 안 뚫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뚫릴 경우에 대책이 지금 하나도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너무 해외 사례로만 접해봤던 이런 교정시설의 감염이었기 때문에 아예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라는 어떤 느슨한 생각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전체가 감염 관리 매뉴얼이거든요. 예. 뚫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28일에 이미 구치소 직원부부가 확진이 됐어요. 그럼 이미 뚫린 거거든요. 거기가 감염이 됐다는 얘기는 재소자단에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인데 12월 14일, 15일에 직원들이 10명 넘어가 또 감염이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전수조사를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이 수용자 확진이 된 후에 18일이나 돼서야 전수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전체가 다 퍼져 있는 상황이고 이때부터 동일 집단 격리를 한다 하면은 그 안에서 거리 두기를 할 수 없는 예. 과밀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넓게 퍼지면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래도 대규모의 집단 발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예.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언제 끝날지는 아직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놓쳐도 한참 전에 놓친 것이고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상황인데 4차 전수조사 오늘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전원시키는 과정들이 굉장히 다 이상합니다. 청송으로 전원을 다 시켰는데 거긴 다 독방이 있는데 예.
사실 확진자들은 독방이 필요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다 확진이 됐기 때문에 잘 관리만 하고 생활치료센터라는 개념에 있어서도 예. 여러 명이 같이 있어도 괜찮지만 음성이지만 아직 감염돼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에 있어서는 거리 두기가 충분히 돼야 되고 예. 독방이 돼야 되는데 이 구치소 시설은 사실 독방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또 전원을 한다고 하는데 남부구치소라든지 또는 이 강원도의 북부구치소에서 또 환자가 나왔거든요. 예. 이것은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고 더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치소로 다른 교도소로 옮긴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격리를 잘 시키고 그 격리된 사람들 안에서의 유증상자는 빨리 걸러내고 빨리 전원시키고 하는 이 거리두기 또 방역수칙 여러 가지를 다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예. 이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고 지금은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죠. 예, 아무튼 뭐 안타깝고 씁쓸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벌어졌으니까 당국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송하는 것조차도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보인다고 좀 말씀 주셨으면 어떤 대책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 우선 사전에 잘 막아야 되겠지만 예, 그게 뭐 제일 중요하겠죠. 그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터졌을 때 감염이 생겼을 때 조치가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일단 매뉴얼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모든 데서 다 방역 책임자 만들고 그 지휘에 따라 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2천 몇 명이 집단 생활을 하는 곳에서 그런 일사불란한 방역이 수칙이 제대로 하나도 없고 예. 또 지자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 구치소나 이런 데서 자발적으로 진단 검사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 방역 당국이나 지자체와 연결이 돼야만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전수조사 이전에 이미 여러 검사들 선제적인 진단 검사들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면역 진단을 포함해서 어떤 진단이라든지 조금이라도 했으면은 이런 징조를 금방 알았을 텐데 예. 이것이 너무나 늦었다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아쉽죠. 평론가님, 저희가 뭐 세부적으로 언급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만 사실 마스크 지급 같은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그 의심 증상 같은 거 호소하면 감기약 처방하는 거 이 코로나19 사태에서는 굉장히 미련한 짓이라고 다들 지적을 해왔잖아요. 근데 구치소 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재소자들 중에 이제 좀 그렇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고 해서 호소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결국은 감기 증상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기약을 처방을 했다 이렇게 네.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 외에도 이제 뭐 좀 이렇게 격리되고 이렇게 이송되고 이런 과정에서 확진된 사람과 또는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한데 섞이기도 하고 여러모로 이제 문제가 있는 대응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결국 뭐냐면 사실 그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대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겁니다. 그냥 재소자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아프니까 약을 줘야겠는데 지금 코로나19는 치료제가 없으니까 그럼 뭔가 줘야 되니까 감기약을 줬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사실 애초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 자체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예. 뭐 그런 사례들인 것이고 굉장히 뭐 이 밀집이 되어서 이제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사실 코로나19가 지역 사회에 감염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이 어떤 재소자들을 임시로라도 넣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법무부도 법무부지만 예. 방역 당국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걸로 지금 보여서 상당히 이것은 어느 정도 방역의 실패라고 평가할 지점이 상당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염병에 대한 대처도 부족하고 아무튼 초동 대처도 부족했고 아니한 인식도 문제인 것 같고 매뉴얼도 사실 제대로 된 게 없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아무튼 이 교정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집단 감염 사례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좀 두고 보린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이 상황보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 이 산후조리원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분인데요. 신생아와 산모들이 이 확진 판정을 받아버렸습니다. 이 굉장히 걱정인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수님? 예, 이거 뭐 지금 뚫리지 않아야 될 때가 자꾸 뚫려서 뭐 방법은 없는데요. 네네. 결국은 신생아인 경우에 있어서는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아직 항체를 만들 능력은 없고 엄마로부터 받은 아주 근본적인 항체만 갖고 있기 때문에 감염에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예. 하지만 이 코로나19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고 그래갖고 심각해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2건 정도는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예후는 좋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 또 산모의 경우도 임신 중에 계속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산모도 사실은 젊은 여성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상이 그렇게 악화되거나 그러기
그러기는 어렵지만 예. 일단 이런 산후조리원 같은 데에서의 감염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것은 문제로 보입니다. 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이제 여쭙는 건데 그 임신 중에는 뭐 당연히 백신 같은 거 못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감 네네. 백신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 임신부가 못 맞는다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맞아야 되는 어떤 백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겠죠. 네.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 있어서도 임신부한테는 권장되고 있지 않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은 그 주위에 있는 남편이라든지 뭐 시부모님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접촉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맞아준다면은 상당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가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의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집단 면역이라는 개념을 형성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부천의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는데요. 여기 지금 누적 사망자만 39명으로 늘었고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전담 병상을 배정 기다리다가 돌아가셨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 병상 대기 중인 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점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천의 요양병원과 관련돼서는 이제 여기서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이른바 동일 집단 격리, 코호트 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호트 격리를 했으면은 거기에서 발생한 이제 좀 이 확진자들의 경우에는 또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고령자들이 많고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확진된 분들은 이제 좀 빨리 이렇게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시켜서 중환자 병상이나 이런 것을 이제 옮겨야 되는 것이겠죠. 예. 그런데 지금 여러모로 의료 체계의 부담이 강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병상 부족 문제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엮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격리되어 있는 이 요양병원 내에서의 감염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예.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는 뭐 심지어 이제 아비규환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내부의 조건들이 안 좋은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병상 배정을 못 받고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뭐 20여 명 정도가 있다고 하고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요양병원으로 인해서 의료 체계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이 고리를 또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의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체계를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교정시설,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아무튼 뭐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곳에서 계속 코로나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은 남아 있는데 저희 마지막으로 백신 얘기를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망이 하나 나왔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다음 달 안에 유럽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국내에 도입할 때 이 상황 때문에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시기적으로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7일부터 이미 이 영국의 MHRA에서 승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는데 네. 아마 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그 추가 임상 3상 결과를 다 제대로 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언제 승인을 받을지 몰라서 우리나라가 일단 이 확보한 1,000만 명분이 언제 접종이 될지는 좀 불투명해졌습니다. 예. 대신에 모더나 백신이 뭐 2분기부터 들어올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노바백스 백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수한 백신인데 예. 일단 다음 달 지금부터 미국하고 멕시코에서 임상 3상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봄 정도에는 3상 결과가 나오고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예. 이 부분이 상당히 희망적인 것으로 보이고 또 우리가 얀센이라는 것도 FDA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예.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얀센이 먼저 우리한테 들어오고 이건 600만 명분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응급 백신으로서는 얀센이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 지금 전체적인 물량으로 봤을 때는 모더나가 2천만 명 된다고 그러면은 그 시기가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얀센 600만 명하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만 갖고서도 여름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백신은 충분한 양은 되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뭐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이제 1월에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평가를 하신다면 접종 계획에는 큰 차질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예, 아스트라제네카가 늦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좀 차이는 그거는- 생기겠죠. 하지만 예. 이게 얼마나 늦을지 결국은 승인은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 효과가 임상 3상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분명히 뭐 60%는 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모더나나 파이자에 비해서 효과가 낮은 것들을 싸다고 해서 쓴다는 의미가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더 효과도 높고 부작용도 적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예, 모더나 파이자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저희가 여기서 정리할 텐데요. 김민하 평론가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